회사 지금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어때요? 생활이 좀 달라지는 게 없어서 애 낳고 보니까 더좀 회사 18년? 아직 뭐 18년 더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권태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권태기보다는 10년 동안 나갈 준비를 하려고. 아, 그 쉽지 않을 건데. 쉽지 않을 것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현님, 네. 지금 퇴직하셨죠? 예, 퇴직. 항상 그 사표는 주머니에 갖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예, 정상적으로 이제 정년을 이제 맞이하셨잖아요. 네. 안 된다니까, 그거. 현주 씨는요? 현주 씨도 회사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거죠? 10년 더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 앓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부부? 네. 퇴직하셨어요? 언제 하셨는데요? 한 5년 전 아, 5년 전요? 좀 생활이 좀 어떻게 달라졌는 것 같아요? 퇴직하고 안 하고? 처음 놀 때는 참 좋죠. 놀 때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오래 놀다 보니까 오래 놀다 보니까 이제 은정 씨가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아침에 눈 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점심에 뭐 어디 안 나가고 밥 줄라 그런다고 좀, 눈 뜨면 기분 나빠하고. 예. 새벽에 다시 흔들어보고 숨 쉬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건강해. 너무 건강에 짜증나니까. 아, 슬프다. 이게 그 현실이거든요. 그게. 이 연금으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노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사 혼자 일하다 보니까 같이 한번 새로운 데 한번 뛰어들 거고 하고 지금 새로운 걸 어디? 아, 혹시 뭐 무슨 프랜차이즈 하고 뭐 이런 얘기 아니죠? 근데 요즘 회사 같은데 뭐 그런 거 해봤자 그래서 여기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현숙 씨는 대전에서 올라오셨네요. 그러면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얼마 정도 돼요? 딱 5천 생각하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5천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몇 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건 한두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를 해드리려고 어제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준비했습니다. 처음 이제 경매를 부동산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카페에 한번 뒤져보니까요. 최근에 어떤 분이 요 질문을 했었어요. 현재 제가 종잣돈 3천만 원을 들고 있는데 요걸 가지고 몇 건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 2건 정도 받으면은 그 다음 투자는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에다가 아주 짧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었죠. 돼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꾸준히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투자감이 없을 때 부동산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선정을 해봤었어요. 일단 투자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종잣돈을 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 그렇게 하셨죠? 뭘 투자하는데 내가 돈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주식을 시작을 한다 그래도 돈 1,000만 원은 있어야지 주식을 시작하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고요. 그래서 주식을 한번 해보니까 내 삶의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생각했는 게 이게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선배들은 한두 명 볼까? 서울에 한 명, 뭐 전라도에 한 명. 내가 그 근무하는 대구에서는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 돈 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동산이 가격대가 1, 2천만 원이 아닌 거예요. 이 부동산은 몇 억대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를 하지?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아까 금방 말했는 것처럼 3천이 채 안 드는 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택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대구에 집을 구입한다 그러면은 그 사택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역을 넘어가면서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첫 번째 물건이 저한테는 부산이 첫 번째 물건이었어요. 처음에 받았던 게 30평대의 아파트를 받고요. 그게 이제 세를 놓고 하니까 돈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몇 평 되는 아파트를 또 한 개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이게 돈이 묶여버리잖아요. 다음 투자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둘 다 합쳐가지고 한 30만에서 40만 정도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걸 팔아야지 환급돼가지고 다음 투자를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내가 내놨다 해가지고 바로 팔리는 게 아닙니다. 특히 세를 놔버리면은 더 안 팔리는 게 또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단타를 본다 그러면은 공시를 만들어 놓고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스텔이나 상가, 원룸 이런 거는 임차인을 맞춰놓고 수익을 만들어 놔야지 팔리는 종목인데
이 주거형 같은 경우에는 안에 누군가가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쉽게 잘 안 팔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를 놨잖아요. 이거 한동안은 못 파는 거야.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또 돈을 모으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음 물건 들어가려면 또 2천에서 3천 정도를 모아야 되는 그런 형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은 돈을 안 모읍니다. 일반 사람들은 종잣돈을 모으려고 노력하는데 부자들은 종잣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1년, 2년, 3년을 소득으로 들어오는 데서 쪼개가지고 통신비 아끼고 교통비 아끼고 생활비 아끼고 그러면서 이제 모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이거는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삶도 피폐시키고 그리고 모은다고 해도 크게 모이지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저는 외벌이였단 말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봤습니다. 100만 원씩 모으니까 1년에 1200만 원이 모이더라고. 2년 되기 전에 포기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더라고. 예. 지 사람하고 막 짜장면 하나 먹는 것도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더라고요.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방식은 뭐냐면은 종잣돈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돈이 얼마 있는지. 지금은 안 맞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저의 상황을 이제 맞춰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 집을 갖고 있는데 나는 대출이 없다는 분 계세요? 몇 채? 한 채. 근데 저는 그때 사택에 살고 있었고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한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대출이 끼어있든 대출이 없든 집을 판다고 하면요. 집을 판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내 투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요? 경매로 받으면 되지. 경매로 받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면 되지. 아니면은 2천에 80짜리 월세에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나머지 2억, 3억 되는 거는 내 투자금이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 집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무주택자입니다. 제 집을 팔았어요. 저는 지금 전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월세에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애들 이제 학교도 이제 가야 되고 이제 학군을 이제 맞춰줘야겠더라고. 계속 시골에 있으니까 개구리 잡으러 다니더라고요. 저 중심권에 들어가면은 또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 좋다고 하는데 일단 가보고 안 좋으면 다시 돌아오지 뭐 이 생각으로 일단은 들어갔어요. 대구에서는 수성구 학군이 좋거든요. 그래서 수성구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 5인 가족이니까 30평 못 살거든요. 못해도 42평에서 45평은 살아야 돼요. 그 이제 월세를 알아보니까 이 수성구에서 그런가 2천에 한 160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세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전세가 한 4억 5천, 4억 6천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부가 임차인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내가 계약했는 그 금액의 80%에 3% 초반대에 이자가 붙으니까 9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면은 내가 1년 동안 70만 원을 버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대신에 내 돈이 한 4천 정도에서 5천 정도는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2년 정도 산다고 해도 그 정도는 내가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전세가 좀 귀합니다. 이 정책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전세로 저처럼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요. 전세를 많이 찾으니까. 월세는 떨어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저는 그게 이득이니까 전세로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요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달라집니다. 무주택자잖아요. 나는 무주택자지만 저는 그 집을 팔아가지고 다른 집을 두세 채를 더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세 받는 거 가지고 이자를 갚는 데서 갖고도 지금 남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차익을 또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은 투자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집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 안 맞는 거. 두 번째, 돈이 없다 보니까 10년 동안 모아놨던 보험을 다 깨버렸어요. 이 보험사가 되게 말리더라고. 너무 아깝다고. 이런 상품이 안 나오니까 웬만하면은 요거 하나는 들고 가시죠 라고 했던 그런 보험들도 다 깨버렸어요. 깨가지고 제가 만들었던 게 얼마 안 나오더라고. 한 2천 좀 안 되게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게 30 초반이니까 혹시나 내가 뭐 안 걸려가지고 그런다 그러면은 나는 죽어야지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냥 목숨 걸고 나는 이걸 올인을 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투자를 했습니다. 되게 절박했어요. 이걸 내가 못 깨면은 내 인생은 안 바뀐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험금을 깼어요. 되게 멍청한 짓이지. 보험을 깼는 건 지금도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 놓고 뭐 했냐면은 집사람하고 그 당시에는 첫째 하나만 있었단 말이에요. 실비로만 다 통합을 했습니다. 길 지나가다가 엄한 놈이 와가지고 나를 차를 쳐가지고 뼈 부러지면은 그거는 병원 가야 되니까
그거는 내가 보험은 들어야지. 실비는 들어놓고 일단은 생명은 다 빼버렸어요. 지금은 온 가족이 생명하고 화재 다 드러났어요. 보험이 안 맞다는 게 아니에요. 보험은 들어야 돼요. 내가 종잣돈을 불리는 그 단계에서는 이 조그만한 돈도 내한테 크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40 중반을 넘어간다. 이거 안 맞습니다. 이 짓거리 하면 안 돼. 저는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저는 10년 바라보고 40대 되면 풀로 이제 난 든다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만약에 40 중반이 넘어갔다 그러면 저는 이 보험 해약하고 하는 그런 행동은 안 했을 거예요. 보험 대출도 있습니다. 제가 전하자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세 번째, 그때 한전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미리 땡겼어요. 이것도 얼마 안 돼요. 1,000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다음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안정자금이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2천만 원. 그러니까 2년 정도 갚으면 다시 또 2천만 원. 자기가 회사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퇴직하는 그때까지 딱 2번 나오네요. 그러니까 총 4천만 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천만 원을 땡겼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마이너스 통장은 부채로 안 잡았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데 저는 한 달로 땡길 수 있을 만큼 만들어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9천만에서 1억 정도 사이에 마이너스 통장을 땡겼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은 쓰면 쓸수록 신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쓰면 쓸수록 내 신용도가 올라가요. 돈을 빌리고 바로바로 갚기 때문에 또 바로바로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데 투자하기 위해서 5천만 원 필요하잖아요. 1억이면 5천만 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 빌렸는데 그 이자는 요 남아있는 5천만 원에서 이자를 그때 맞춰가지고 계속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신용도 떨어지는 거는 현금 인출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연체시키는 거, 이런 게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지. 마이너스 통장 자체는 그 구조가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또 안 맞죠.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마이너스 통장도 내 부채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차 대출하는 것도 똑같고. 하여튼 요걸 땡겼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돈 있는 분들한테 가서 돈 또 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무릎이 굳은살이 100개 있었어요. 네, 항상 무릎 꿇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고모가 그렇게 돈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고모의 금고는 베란다에, 지금은 가봐야 없어요. 그 베란다에 그 장독 몇 개 이렇게 올라있는데 그 두 번째 강장독에 보면은 항상 5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봉지에 담겨져 있어요. 나 처음에 돈 빌릴 때 깜짝 놀랐잖아. 소문으로는 우리 고모가 돈 있다는 거는 소문을 돌고 있는데 심정만 있지 확인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확인했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만 확인했거든요. 딱 꺼내면은 수표도 없어요. 그냥 현금으로만 5만 원권으로 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종이 페이퍼로 이렇게 묶여있는 게 아니고 노란 고무줄로 이렇게 몇 번을 쌓였는지 그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모한테 저는 돈을 많이 빌렸거든요. 근데 이자를 저는 많이 줬어요. 내가 5천만 원 빌렸으면 석 달 쓰고 500만 원 정도를 이자를 줬어요. 10%. 그러니까 달러 가격보다. 근데 저는 무조건 그 원칙은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 고모가 그 기획부동산에서 안 당했을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내가 돈 빌려주려면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은 제 돈입니까? 고모 돈입니까? 그 간장독에 있는 거는 고모 돈이에요? 제 돈이에요? 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쓴다니까. 네. 대신에 나는 무조건 그 약속은 지켜줬어. 고모는 좋죠. 5천만 원 빌려가지고 한 뭐 4개월, 길게는 한 5개월, 내가 새 놓을 때까지만 쓰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모는 5천만 원 빌려주고 뭐 기간이 한두 달은 좀 지연될지언정 5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물건 안 받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것만 모아놨는 게 고모가 한 2, 3천 원 벌었을 거예요. 그럼 2, 3천 벌었으면 그 돈은 내가 안 쓰나? 그 돈은 계속 내가 쓴단 말이에요. 엄한 짓만 안 했다 그러면 그 돈은 계속 내 돈이었는데 이 소유권이 이제 고모한테 있다 보니까 그걸 날리는 바람에 이제 그 돈을 지금 못 쓰는 게 참 안타깝죠. 나는 투자를 했는 거예요, 고모한테. 근데 그 투자 돈이 다 날라가가지고 응진 씨 집도 똑같고 대현쌤 집도 똑같고 퇴직을 하셨다 그러면 퇴직연금이 나옵니다. 한목에 받아가지고 투자 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회사를 다녀야지 되는 거예요. 대현 선생님이 언제 회사를 그만뒀어요? 저는 한 10년 됐죠. 아, 10년. 그러면 두 분은 다 퇴직 선배고 다른 분은 다 제 퇴직 후배네요. 네. 대현쌤은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는 어딥니까? 국가잖아요. 국가만큼 어마어마한 신용도를 주는 데가 없어요. 국가가 망하면은 다 같이 망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공기업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것도 독점 회사. 제가 이 회사를 다닙니다라고 재직증명서를 딱 주면은 신용도가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신용도가 좋은 게 아니고 회사 때문에 신용도가 좋은 거예요. 근데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바로 이쪽에 1억 중에 7천만 원 쓰고 있던 거 바로 몇 달 안에 갚아라 그러더라고. 와, 나 그거 갚는다고 집 팔고 한다고 내가 진짜 막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회사를 그만두면은 신용대출 3천만 원만 받아도 진짜 잘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플랜을 짰어요.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은 지금 내 수중에는 이제 30만 남아있는데 요 플랜으로만 간다 그러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해도 최고의 적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선뜻 승낙을 못해요. 두렵거든. 이렇게 짰다고 해가지고 검증된 것도 아니거든.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부채 없이 살아가도 충분한데 왜 이런 큰 리스크를 가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에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는데 가족이 제일 힘듭니다. 설득하기가. 어머니 아버지는 안 보면 돼. 예. 명절 때만 찾아가면 돼요. 그리고 비밀로 지키면 돼요. 가족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후원을 등에 업고 시작해야 되는데 요거 설득하는데 이제 시간이 되게 걸린 거예요. 설득을 했어요. 근데 허락을 해주니까 이제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제 두렵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제 정작 이제 집사람이 허락해주니까 욕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나 자신을 이제 설득하는 작업이 또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해가지고 1억 5천이라는 돈을 만들었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공략했던 게 평범한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학군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고 인프라가 갖춰 있고 그리고 교통이 잘 돼 있는 이런 아파트를 되게 선호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있어야 돼요? 아파트에 메이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계속 입찰을 본다 그러면은 경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좋아하는 물건에 내가 입찰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경쟁자가 많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많다는 거는 내가 폐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폐차를 한다는 거는 그냥 먼 산 보고 그냥 바라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낙찰이 돼야지 내가 단돈 몇 천만 원 이렇게 번단 말이에요. 입지가 좋고 메이커가 있는 이 아파트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입찰가를 높여야 되니까. 입찰가를 높이니까 나중에 세를 놓을 때도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비싸게 샀다는 거는 내 종잣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한 건 아니면 두 건 받잖아요. 내 돈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쉬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억 5천이라는 돈이 큰 돈 같기도 한데 요런 아파트 한 두세 건만 받아버리면은 이거 똑같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공략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방식을 이제 알았다 그러면은 이제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종잣돈을 불려나가는 단계의 과정을 이제 겪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지 않다 그러면은.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은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만큼 다른 데에서도 월급이 나오는 그 플랜으로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목적에 들어가야 돼요. 종잣돈을 불려나가면서 다른 데에서 파이프라인이 나와가지고 월급에서 월급이 나온다는 거는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여기에서 이 월급으로 생활을 지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월급이 안 나오니까 이 회사를 그만둔다 그러면 생활금을 못 받추는 거예요. 아유 뭐 그냥 집 하나 팔아가지고 1, 2년 버티면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잡고 가야 돼요. 내 소득이 나오는 게 지금에 나오는 그 소득만큼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종잣돈을 계속 불려나가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받아야 되냐? 뭐 형주시처럼 뭐 2, 3억 이런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예전에 내처럼 그렇게 완전 없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 플랜을 따라가야 돼. 1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종목은 딱 두 가지로 선정을 해야 돼요. 아파트하고 빌라입니다. 이 아파트도 제가 금방 얘기했던 학군이 갖춰져 있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교통이 갖춰 있는 이런 아파트 말고 도심지에서 살짝 뒤로 빠져 있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로 공략을 해야 돼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승희 씨 겪어봤잖아. 빌라 사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 분양받았는 빌라는 매년 떨어집니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
카페에 글을 올렸을 때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아파트는 해가 지나가지고 그쪽에 인프라가 구성돼 있고 학군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 잡히면은 매년 몇백만 원씩이라도 올라가요. 근데 빌라는 분양받았던 그 당시부터 몇천만 원씩 까내려갑니다. 선익 씨가 말했는 것처럼 1년 반 돼가지고 팔아 넘겼잖아요. 잘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옆에 또 신축 빌라를 짓기 시작하거든. 집쟁이들이 막 지어 그냥. 그럼 적어도 분양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파는 게 똑똑한 거야. 근데 그보다 똑똑한 거는 안 사면 돼. 안 사면 더 똑똑한 거야. 근데 경매에 들어가는 그 빌라는요. 되게 보수적으로 시세를 파악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이렇게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 빌라 이렇게 투자할 것 같으면은 아예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희한하게 뭐 분양가가 얼만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그쪽에 공급되는 빌라 매물량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시세가 나와 있는 이 가격대를 내가 만약에 집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나는 분양가에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시세 조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파트는 솔직히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이나 실거래가만 봐도 대충 파악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시세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빌라는요, 그 이상으로 시세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제대로 안 하면은 처음부터 빌라를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거는 부동산 사장한테 말만 듣고 그냥 분양하는 빌라를 사는 거하고 똑같은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조사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파트하고 빌라예요. 이 아파트도 세대수가 많지 않은 도심지에서 살짝 외곽지로 빠졌는, 그러면은 이거는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으면은 내 돈이 거진 회수가 됩니다. 이런 거 솔직히 안 받고 싶잖아요. 받고 싶어요? 여기 오니까 이제 받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막상 물건을 한번 딱 클릭해가지고 열어봐봐. 와,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거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물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빌라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이죠. 건물 상태는요, 보기 흉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종목들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 1억 5천을 모으는 그 당시부터 이제 전략을 잡았는 게, 아파트는 웬만하면은 기본적인 수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단타로 때려버리고 내가 빨리 환급해서 종잣돈을 풀려나간다. 빌라는 전세 월세를 놔도 나는 부동산에 다 던져놓고 내 손에 몇 천만 원만 들어온다 그러면 나는 빨리 팔고 다음 물건 들어간다. 빌라 같은 게 의외로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월세 받으면은 대출 이자 갚고 수익이 좋아요.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한 10건, 15건 되잖아요. 여러분들 통장에 월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떠냐면은 매달 보너스 받는 기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삶의 여유는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막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야지 삶의 여유가 올 것 같죠? 원래 우리는 아끼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고 있던 돈에서 2배만 이렇게 형성된다 그러면은 그 애들하고 식당 가거나 아니면 애들 뭐 사 먹거나 뭐 하는데 크게 돈이 안 들어가요. 생각만큼 막 1,000만 원 넘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들이 한번 백화점 가가지고 뭐 차 따로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파킹 시켜주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돈이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월급에 월급만 나와도 경제적인 여유는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자, 그러면요, 이런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교육생들 받았는 물건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